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채텀하우스 관련된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께 게시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채텀하우스 관련된 기사가 떴는데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제가 이것을 챗GPT한테 보고서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는 누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출이 안 된다, 외부로 발설되면 안 된다 라고 적혀 있어서 챗GPT한테 그간 있었던 채텀하우스 관련된 기사 그리고 보고서를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한테 먹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것을 영상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채텀하우스랑 랜드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여러분들 미국 위주 그리고 나토 위주로 진행하는 방향을 보일 텐데요. 그러나 이것은 중국한테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귀결이 되고, 결국에는 한반도가 중국한테 먹혀야 된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채텀하우스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나토가 한반도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심각한 것은 이래저래 나토 군이 들어오고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게 되니까 한반도는 전쟁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수순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저 과거에 있던 채텀하우스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랜드 보고서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국이 왜 한반도를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한테만 좀 익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영국이나 나토 이런 데가 한국에 기웃된다, 관심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보도가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여기 딱 네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영국은 이렇게까지 한반도를 신경 쓸까? 그리고 이 신경 쓴 게 언제부터냐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텀하우스, 그러니까 영국이 왜 한국을 관심 있어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랑 멀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에서 채텀하우스는 영국 왕실이 만든 싱크탱크로서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 재단한테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받아서 만든 곳입니다. 제가 그 게시글에 올려드렸어요. 누가 후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랑 빌 게이츠 재단,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00인의 위원회에서, 즉 글로벌 리스트들,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죠.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딥스. 그래서 이들이 만든 곳이 300인의 위원회고, 이 300인의 위원회의 본진이 채텀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300인의 위원회가 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빌더버그도 있고요. 그리고 채텀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WEF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쯤 더 있습니다. 3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한테 익숙한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300인의 위원회들이 만든 이 채텀하우스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0인의 위원회의 일부분인 이 채텀하우스가 모든 나라의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 영국에서 한국의 안보, 분쟁, 지정학적 위기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쵸? 납득이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나토군에 대해서, 러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려고 합니까?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영국은 자기들 간에 이익이 없는 저 멀리 있는 나라 한국한테 안보나 분쟁, 지정학적 위기를 자꾸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은 영국은 경제도 안보도 개판인데 왜 한반도에 자꾸만 관심을 두려고 하는 걸까요? 우린 이것을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겉으로 영국은 세계 안보, 국제 질서, 민주주의, 가치 보호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국이 국제 전략자의 설계자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들 영국 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본진이기 때문이죠. 왜냐면요, 여러분들 랜드 보고서라던가 그리고 CFR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 싱크탱크 대부분 다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그리고 채텀하우스 쪽이나 이쪽에서 돈을 받고 만든 하청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야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싱크탱크한테다가 보내가지고 싱크탱크가 대신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 대부분 다 이 채텀하우스랑 관련이 있고, 네오콘은 여기 딥스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드 보고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면요, 채텀하우스 인물 중 상당수가 랜드 보고서 여기서 일을 한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과 분쟁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운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도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우 전쟁이 이제 영국이 만든 겁니다. 제가 과거에 러우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러우 전쟁에 있어서 영국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 세력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어요.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에 있는 많은 천연 자원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그리고 광활한 땅을 가져가지고 식량,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을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국은 지금 빠르게 여기 있는 채텀하우스는 빠르게 한반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아시아 전쟁터 주 요점지입니다. 주 요점. 그렇기 때문에 채텀하우스가 한반도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영국은 더 이상 20세기 초 대영 제국이 아닙니다. 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어요. 이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는데 영국이 지방도시, 이 도시 같은 경우는요 개발도상국보다 못 산다 라는 보고서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 드리면서 제가 영국이 박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꾸준히 과거부터 영국이 박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드렸습니다. 영국뿐만 아닙니다. 유럽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입문자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입문자는요 그냥 영상만 제공하는 겁니다. 영상이 비싸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이제 이 영상만 제공해드린 거고 텔레그램 방은 그 윗단계 멤버십 위주로만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영상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입문자용으로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텔레그램 링크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입문자분들은요.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경제도 박살나고 있고 군사력도 약화가 되었고 무기 포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쓰레기 나라입니다. 제가 이 군사력 약화된 거 보여드렸어요. 영국이 러시아랑 전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군사 퍼레이드 했을 때 이 군사 퍼레이드 그 군인들이 전부 LGBTQ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진할 때 각을 맞추잖아요. 팔이랑 다리. 근데 이거 각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군사력도 약화가 되었고 경제는 개박살 나고 있고 포탄이랑 무기가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쓰레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발의 세력이 있고 이들은 미국 싱크탱크를 전부 만들거나 장악을 했고 여전히 전쟁 쪽에서는 건재합니다. 국방은 약해졌고 경제가 개박살 났지만 여전히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관련된 쪽에서는 엄청나게 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추기고 있는 곳이 네오콘입니다. 미국 네오콘. 여기는 전쟁을 위한 국방, 군사 여기에 몰빵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집단입니다. 이거를 누가 장악했냐? 국가발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기 힘으로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해서 전쟁과 질서를 조율을 하는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자 한다. 고지해 주는 곳이 채텀하우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텀하우스에서 어디 분쟁이 난다. 우리가 여길 눈여겨봐야 된다. 혹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 혹은 평화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꼭 그 지역에서는 항상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바라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한반도. 특히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게시글 분석을 해서 제가 이 글을 올려드린 겁니다. 영국과 중국은 서로 체제가 다르고 정치 시스템도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이거. 그리고 기후위기, 그래서 친환경 해야 된다. 탄소 줄여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통제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일치합니다. 제가 이거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영국에서 포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정치인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는데 이때 무슨 얘기하냐면 기후위기.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해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많이 써야 된다. 원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CBDC를 해야 된다. 그리고 15분 도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여기서 영국 안에서 진행이 됐고 이 영국 애들이 중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가다 게시글 올려드립니다. 유럽과 영국. 얘네들은요 언론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X나 유튜브에 이민자들 욕하면 비판하면 그러니까 이민자가 아닙니다. 불법 난민자들 비판하면 깜빵 갑니다. 근데 심지어 이민자들 불법 난민자들은 강간을 해도 징역 2년을 안 삽니다. 얘네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이것만 살고 바로 풀려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여전히 친환경 전환을 외치며 화석 연료를 비난하고 있고 중국은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의 물류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 애들이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키운 겁니다. 서로 이권이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 영상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영국과 중국은 한 몸이다 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앙 집권적 통제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탄소 기반 체제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가장 먼저 앞서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틀을 보게 되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여기랑 중국이랑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얘네가 여기를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커서 통제 모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영국은 자신들이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중국에게 먼저 적용을 해서 그 모델을 영국에게 다시 이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탄소세, 친환경, 12도시, 15분 도시, 백신, 공산주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디냐?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여기 지금 전부 다 이걸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CBDC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려면 기존 질서는 무너져야 됩니다.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채텀하우스 그리고 이곳을 만든 이곳에서 만든 싱크탱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기를 원합니다. 방산, 제약, 금융, 인구 감축 이것을 위해서요. 제가 과거 라이브 때도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방산은요. 기존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 무기 시스템이 변경이 될 겁니다. 드론, 레이저, 로봇, 그리고 미사일 이런 식으로 인간이 점점점 쓸모가 없는 그런 무기 시스템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에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들을 대거 감축할 수도 없고 이들을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 방산 쪽에서는 기존 무기를 다 쓰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서 돈을 법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약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혹은 전염병이 돌게 되면서 제약회사가 돈을 법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채권 그리고 무기 판매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있죠. 전쟁이 나게 되면요. 인구 감축은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축이 되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전쟁터가 우리는 한반도가 되질 않길 원한다. 어디 일어나길 원하냐? 대만 혹은 북한 쪽 위쪽으로 진행되길 원한다. 북한 쪽으로 대만이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인간 이재명이 되면서 지금 좆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전쟁터에 휘말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 전부 다 전쟁터가 되어서 아마 다 같이 뒤져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카발레 사상 중에서는요. 혼란 속에 질서를 만든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거 전부 다 혼란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폴라를 만들었죠. 이게 미국 패권주의 그리고 미국 패권 안에서 모든 게 질서가 확립이 됐습니다. 지금 이들은 똑같이 물병자리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들은 왜 동아시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기를 희망할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과 유럽이 러시아에게 전쟁에서 지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겼다면 이민자들이나 불법 난민자들 이들을 받아들여서 잘 활용했겠죠. 근데 전쟁이 지니까 경제가 개판이 되니까 이민자들과 불법 난민들의 범죄가 확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 같은 경우는 이들은 IMF까지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모든 인프라가 파괴가 되고 역사가 파괴가 되고 문화재가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자기 나라한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동아시아입니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영국은 중재자와 조정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국제회의에도 런던에서 열게 되고 외교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짜고 그러니까 외교 루트도 자기가 짜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도 중개할 수 있고 자원도 투자할 수 있고 재건 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거 재건 사업 어디 나라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은 많이 법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영국이 한국, 호주, 일본을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 중국과 북한 대항해서 나토국 대 한국, 일본 들어가면 나토로서 전쟁에 참전할 수가 있게 되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자원 투자 그리고 재건 사업도 할 수 있고 무기 중개도 할 수 있고 외교 루트도 자기가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되면 나토가 참전해서 많은 돈을 빨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계속 걱정했던 게 뭐냐? 동북아 중에 이 전쟁에서 한국은 빠져야 된다. 그래서 대만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최대한 빠졌다가 나중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의 단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부가 쿠데타가 안 일어나고 그리고 테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되고 우리는 이 틈에 북한과 전쟁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면 전쟁이 난다면 그러면 전쟁터는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 쪽에서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인프라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 사람이 되면서 다 빠그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위기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테러 위험도 있고요. 내전 가능성도 있고요.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3.13 그리고 400진 이런 데서 테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공모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이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채텀하우스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채텀하우스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봤습니다. 채텀하우스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채텀하우스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되게 박정희 대통령을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줬고 그리고 이분의 마음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병신들이 많습니다. 이 병신들이 많고 이 병신들이 했던 짓이 사회의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586 세대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운동권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존먹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던 게 전 이게 납득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납득이 될 겁니다. 왜냐? 경제 발전하는데 암세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서는
일각에서는 이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채텀하우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보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계속된 새마을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에 보편주의와 충돌하고 토착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국가 민주주의를 장려하라는 시도였다. 그 운동은 억압과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권위주의자 다른 지도자들의 노력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카톨릭 교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자 연합에 의해 반대에 부추겼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이분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텀하우스 자체는 독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인물들에게는 후하게 줍니다. 자, 그래서 채텀하우스 자체가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발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은 중간 강국으로서 세계 두 주요 경제, 안보, 정치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중국이랑 미국한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 좁은 정책 노선을 따라가야 했다. 그래서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전략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균형이나 해칭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파트너 중 하나 또는 둘 다 번갈아 가면서 또는 동시에 협력하면서 갈등을 때로 일으키거나 하는 정책으로 상황을 타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리 외교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랜드 보고서라던가 채텀하우스 이런 애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관적인 행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짤 수 없게끔 한국 정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가 왔을 때 대만에 전쟁이 나거나 북한에서 나거나 한국에서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제가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됐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채텀하우스가 이 사람 정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친중이고 그리고 시진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경우 그리고 중국을 선택할 경우 이 둘 다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G7 이때 당시 문재인 시절입니다. 여기에 확대돼서 들어갔다면 중국은 새로운 냉전 시대의 봉쇄 전략 일환으로 인식이 될 경우 베이징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한테 처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붙여서 얘기하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수렴이 더욱 긴밀해지는 것은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합쳐졌을 때 서로 상업적인 매력적이다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텀하우스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 이꼴 중국이다. 둘이 같이 붙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날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과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들 여태까지 나왔던 인터뷰라든가 그 다음에 보고서, 기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 이꼴 중국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서 이런 뉘앙스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의도적인 정체성, 모호성, 그러니까 친중을 해가지고 대만 문제라던가 홍콩 문제에 눈 감거나 혹은 여기에 이제 반대돼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반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다 보실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주의, 다자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뭐 문재인은 동남아시아와 긴밀한 관계 증진 그리고 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이 2020년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발표한 동북아 감염병 통제 및 공중보건 협력 구상과 같은 새로운 다자간 이니셔티브 수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채텀하우스랑 랜드 보고서는 다자간 그리고 다극화, 다자주의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채텀하우스에 있는 사람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자간, 다극화, 다자주의.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세계는 경제가 블록화가 됩니다. 블록화가 되면 신냉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냉전이 들어가게 되면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유발하게 되면 전쟁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자주의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럼 다자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텀하우스 그리고 랜드 보고서는 미국을 위한 척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패권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 그리고 한국 최대 무역 및 투자 파트너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이들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2017년도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사드 배치를 유치했다. 문재인이 유치한 겁니다. 박근혜가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때 내각제, 신중 이 사람들이 세월호로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당선됐는데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사드를 어쩔 수
없이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환경영향 평가 근거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를 갑작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 중국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 산불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무엇이냐? 산불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배치를 한 대신에 중국과 산불 정책을 비공시와 합의를 합니다. 사드 배치 더 이상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리고 미국 MD 체제에 불참한다. 이 MD가 미사일 방공망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불참한다. 그러니까 훈련 같이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2년도에 전쟁이 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때 한미일 군사 동맹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대만 침공에 대한 훈련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본 건데 러시아가 전쟁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시절 때 이런 것들을 사실상 수용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좀 더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문재인은 제 임기 초반 때 친미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반부터 친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섞여서 계속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친중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은 친미주의자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중이고 종북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일차원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아시아 이익 국가끼리 이제 접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중 이거 하겠다. 그리고 아세안끼리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랑도 협력하고 중국이라도 협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그냥 번역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딥스입니다. 똘만입니다. 얘가 이제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경험이 풍부하다 해서 국무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한국, 일본 포함한 3자 협력을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실질적인 군축 협상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러니까 북한이랑 한국이랑 군축하겠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 그 전방에 GP, 그다음에 GOP 이런 것들 폭파시켰잖아요. 문재인 시절 때 군축을 하겠다. 그래서 평화적인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블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 이 약속을 이행하게 된다면 한국과의 공조가 약화되거나 어떤 의미로든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이 진행을 한 겁니다. GP 초소 박살낸 겁니다. 그러니까 블링컨이 경고를 했어요.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문재인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의 공조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한국한테 경고를 날린 겁니다. 너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민주당이 다 병신이어서 그냥 미국의 이제 경고를 다 무시하고 지금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지시에 강요하거나 굴복하여 워싱턴 바람을 가린다기보다는 동맹국들이 더 클 자율성과 책임을 지는 더욱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라고 장려를 했다. 누가? 블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한테. GP 초소 박살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우리 좀 더 우리 이 뜻대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문재인이 다 박살낸 겁니다. 지금 내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쟁 날 뻔한 것도 운 좋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저희가 미뤄지게 된 겁니다. 제가 채텀 하우스가 친중이다 이야기를 계속해드렸죠. 여기 나옵니다. 미국과 더불어 중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는 데 유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누가? 중국이 북한 협상, 그러니까 한국이랑 협상, 그리고 핵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큰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습니까? 누구랑?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과거 국힘에서 중국이랑 친했던 의원들이 했던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규제해가지고 협상에 복귀하도록 진행할 거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주도가 아닌 중국, 러시아 주도로 한국이랑 북한의 이제 협상 그리고 핵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누가 하고 있냐? 채텀 하우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텀 하우스가 제가 반미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걸 랜드 보고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왜 띄워주냐? 앞으로 패권 국가가 될 거니까 미국의 입장은 더 이상 약해지고 있다. 미국, 너네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랑 협력해서 중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중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더욱더 이제 협상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구워 삶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중국이 국제정세에서 외교에서 중국만 올라갑니다. 이미지가.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중국 위주로 따르겠죠. 그러면 미국을 따르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채텀 하우스도 계속 중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머지 건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중국 간의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는 이미 잘 확립이 되었으며 특히 문정인 연세대 교수로 비롯한 외교 자문정책위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텀 하우스에도 문재인이랑 중국 간의 대화가 잘 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 김정을 만났잖아요. 트럼프랑. 그쵸? 트럼프랑. 근데 이야기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잘 안 됐겠습니까? 문재인이 갠세를 났기 때문이에요. 중국 주도로. 이거 제가 그 운영자님한테 몇 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과거 영상인가? 아니면 제가 초기 구독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문재인이 갠세 놓은 겁니다.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이야기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이걸 망친 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부터 문재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중국 주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국 간의 북한 문제가 이미 잘 협의되어 있다, 문재인이랑. 이때 여기 채텀하우스에도 남아 있는 겁니다. 채텀하우스에도.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여기서도 이렇게 정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 간의 대화에 있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단계적인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결국엔 저가통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 저가통일 하면 누구가 이겠어요? 중국한테 흡수통일입니다. 중국한테 영향을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거 채텀하우스랑 랜드보크스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문재인이 2017년도 출범한 문재인 시절에 신남방정책 NSP, 역사적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주도해온 동아시아 강대국 관계라는 과거 패턴을 벗어나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다. 그래서 아세안 10개 국가를 합쳐가지고 문재인이 아세안에 오랜 시간 동안 주권과 통일을 견제받다. 그러니까 투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투자 많이 하고 외교를 엄청나게 신경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안에 집중을 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세안, 동남아 있죠. 이 동남아는 전부 다 화교가 장악했습니다. 화교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 동남아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 전부 다 화교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노랑 통닭 먹혔죠. 그리고 컴포즈 먹혔죠. 다 누구 겁니까? 필리핀, 중국 화교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포르쉐, BMW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사게 되면 화교 그 정치인이 기업인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거 누구 때 했습니까? 문재인 때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세안이라는 것 자체가 동남아가 앞으로 뜰 거다. 아시아가 뜰 거니까 우리가 선점적으로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동남아시아 투자한 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투자한 게 아니라 중국 자본, 화교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 기업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채텀하우스 보고서에 이게 나온 겁니다. 아세안에 집중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망은 한국이 지역 협력,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집중하는 맥과 같이 한다. 이게 인도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이쪽에다가 크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이랑 한국 대신에 또 이제 태평양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문재인이 아세안을 포용해가지고 서울이랑 여기랑 이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측면적으로 같이 이제 협력을 한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망이랑 연결이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려고 진행을 한 게 아니라 화교 자본한테 넘겨주려고 한 거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채텀하우스에서도 문재인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그래서 이 지역에 군사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세안 쪽에 문재인이 아세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이 한국 방위 기업들이 이 지역 일부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양자 간의 무역을 체결했지만 문재인 시절 2027년도 이래로 이 지역의 미국 행정부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거부해왔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니네가 아세안으로 가고 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아세안이랑 협력을 해. 대신에 니네 우리보다 국방을 아세안 쪽 나라들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걔네 아세안 국력을 키워. 그래야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을 할 수 있고 태평양 안보에 너희한테 넘겨줄게. 누구? 한국. 근데 문재인이 이거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 거네. 오케이,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문재인이 나라 팔아먹는 짓을 정말 많이 했다. 그래서 한국은 남중국해의 직접적인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미국, 인도, 호주, 신생 4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쿼드의 가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한국 해군은 2019년도 일본, 호주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참가했지만 미국이 중국 해상 위협이 심화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한국 함정의 항해의 자유작전에 참여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참전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쿼드를 가입하라고 했는데 남중국해에 우리는 아무런 영유권이 없어.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 쿼드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문제가 많이 생겼죠. 이 남중국해 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냐? 이 남중국해는요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데 말라카 해협은요 석유 물동량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거의 물류망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 전쟁한다 해가지고 말라카 해협 부분까지 다 막아버리게 되면 한국은 어떤 물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니네 어차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조질 수 있어. 그래서 너네 우리랑 같이 쿼드에 가입해.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이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참가해. 그리고 너네 이제 항해의 자유 이런 작전에 참여해 라고 했는데 안 한다 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여기서 미국에서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진행을 한 겁니다. 국방에 있어서는요. 근데 지금 다시 이재명이 들어와서 조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박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뒷부분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또 얘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NSP 이게 어디냐면 아세안 그쪽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료, 교육, 인프라 제공 및 디지털 경제, 스마트 시티, 기후 변화 관리, 성평등, 경찰, 물 안보와 같은 비전통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NSP가 여기 있잖아요. 신남방 정책. 죄송해요. 신남방 정책이 NSP고 이거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위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이 이거 쌩깔게 하고 다른 것들을 진행한 겁니다. 전통적인 문제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은 이 지역의 안보에 기반한 추가적인 개입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 신남방 정책 대화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뭐 했냐? 비전통적인 안보와 협력과 함께 개방성, 포용성, 투영성, 규제, 규범 존중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는 것들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정책 다 대부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WEF. WEF는 뭡니까? 국가해체, 분열, 그리고 내전.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문재인이 했던 이 모든 이 말 같지도 않는 것들은 대부분 다 WEF의 아젠다에 따른 거고 WEF의 반대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국방부는 이걸 원했습니다. 이걸 막으라고. 근데 반대를 한 겁니다. 여기 편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 중국을 위한 행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 때 미국이 하라는 것들을 안 해가지고 미국은 5년이라는 시간을 날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해서 한국은 대외 경제를 다각화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상쇄하고 싶어 새로운 투자 무역 기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모든 동남아시아 기업들 다 누구 겁니까? 화교입니다. 그리고 공장들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다 누구 겁니까? 중국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화교의 힘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눈치도 보게 되고 미국 눈치도 보게 되니까 우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무역해서 개발할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상 미국 눈속임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쪼여오니까 미국 밖에서 공장을 지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한테 힘을 실어다 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그 모든 동남아시아 나라에 관세를 매긴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주도했던 게 누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은 친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분과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전 친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고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문재인이 친미가 아니라 반중이구나, 친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 구심력은 여전히 강하며 중국은 글로벌 개발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니까 한국이 공장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한국이 2015년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가입하게 되면서 결정적인 배경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인프라. 이게 한국 부동산을 이제 중국 기업이나 혹은 다른 나라 그리고 혹은 중산층 부자들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게 돼서 중국 애들이 전부 다 여기다가 대출을 받아서 한국 부동산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더욱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계속 추진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됐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친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잘 보지 않습니다. 랜드 보고서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이걸 분석했던 유튜버들 그리고 혹은 이걸 봤던 인플루언서들의 얘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총체적인 평가가 있겠죠. 랜드 보고서. 이 채텀하우스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의 총체적인 평가가 어떤 거냐. 자, 정부의 외교 전략 기조를 봤을 때 전통적인 삼각 동맹을 탈피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문정부는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전통적인 안보 삼각 구도를 일부러 약화시키고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자고 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외교적 고립을 취한 겁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 두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자율성을 확대합니까? 외교적 고립이 된 거죠. 그리고 군용 외교의 강조, 미, 중 사이에서 일방적인 평양을 피하고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여기다 붙고 저기다 붙고 해서 양다리 정책. 그러나 친미에서 반중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어버렸다. 그리고 일본 역사 그 갈등을 부각시켜가지고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한일 관계의 경색을 유발했고 더 나아가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이거 들먹였죠. 한미일의 안보를 훼손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간의 관계 변화, 안보 동맹은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거리두기 시도.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 이거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재검토 등 이런 것들을 진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균형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어도 바이든이 나와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및 기타 관계 협력 협대,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 시도, 사드 사태 이후 관계 개선을 노력했고 경제 협력 확대 및 한중 미래 전략 대화 재개. 그러니까 한중이랑 이때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가까워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개판 난 겁니다. 그리고 북한 간의 관계 개선 중심,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를 계속했습니다. 경성이었나요? 경성 공장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장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얘기했죠. 근데 북한에서 김여정이 삶은 소 대가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많은 것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 관계만 봤을 때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너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해줘라. 그리고 네 망명하고 싶은데 망명해주고 네 재산 다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이 중국이랑 같이 짬짬이 해먹으려고 안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트럼프랑 이게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 이거 계속 트럼프랑 만나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북한이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문재인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장 파괴하고 개성공단 파괴하고 난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중국한테 북한 넘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평가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동맹을 약화시킨 사람이고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증가시켰고 국내 신뢰도를 저하시켰고 한국 이미지입니다. 한국 이미지 그때 개십창났습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전통 동맹을 약화시켰고 중국과의 불종 외교로 북한과의 일방적인 평화 구애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고 불확실성을 증대시켜서 한반도 전쟁을 더욱더 부각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 때 진짜 우리 2022년도에 전쟁 날 뻔했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서 우리가 안 된 거지.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먼저 났습니다. 자, 그 채텀하우스 일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거 2025년도 4월달입니다.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국 국내 소동, 그러니까 한국의 계엄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재명 재판 미루고 그리고 민주당 날뛰고 이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악용할 거다. 근데 이거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착취. 미국이 동맹국의 한국을 완전히 버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국내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서도 눈에 띄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이러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이용하고 있죠. 자, 일본, 한국, 중국은 모두 3자 회의가 열린 지 불과 며칠 후에 4월 2일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체제의 규모에 놀랐다. 얘네가 다 모이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한국, 중국 얘네가 왜 만났을까요? 이거는 중국 위주로 한국이랑 미국, 일본 들어가자. 체제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동양이 되고 그리고 서양국가 G7 여기랑 대항을 하자. 싸우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얘네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미국에서 이걸 때려버린 겁니다. 관세를.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이시바가 미국이랑 관세 협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 거 같냐? 동양 전체 미국이랑 그리고 서양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서에서 동으로 패권이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이 패권을 가지기 위해 주권국이 그러니까 주권인 나라가 그러니까 주도적인 인종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싸움을 지금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관세 쳐맞고 날라갔죠. 그리고 이걸 꼬드겼던 게 누구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꼬드긴 겁니다. 왜냐? 이시바, 이재명, 여시대입니다. 여시대에서 만났던 사진도 있고 만났던 대화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중국 통합 이게 진행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거에 이거 올려드렸습니다. 유엔에서 2018년도에 나왔던 10개 구역 이게 있는데요.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록펠러가 제안했던 거는 1970년대 록펠러가 제안했던 것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유엔에서 2008년도 2018년도 보게 되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부 중국한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10개국 구역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하고 있냐? 이시바,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바가 지금 미국한테 우리 굴복하지 않겠다. 이지라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도로 되고 싶습니다. 왜냐? 중국 주도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12DC를 무조건 써야 되고 이재명의 독재를 계속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베이징은 서울과 워싱턴 동맹을 닳게 할 거고 지역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희망하면서 경제적인 힘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다 죽이고 있죠. 누가? 이 사람이 다 죽이고 있죠. 관세 처먹여서 날아갔죠. 거기다가 노랑봉투법 이거 진행했죠. 그리고 기업들에게 안 좋은 것들 그거 관련된 법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났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팔렸죠. 그리고 상속세 안 내리고 증여세 안 내려서 지금 넥슨 이거 지금 중국한테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홈플러스 중국 사모펀드로 인해서 테무한테 넘어갔죠. 전부 다 이거 하는 겁니다. 워싱턴 동맹을 끊게 하고 약화시켜서 지역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업을 경제력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미 이 채텀하우스 4월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진행한 거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 6월달에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채텀하우스 보고서의 일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라기보다는 기사인데 이 보고서의 일부분을 가지고 발췌를 해서 내가 기사를 쓰는 겁니다. 자,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설 외교에 정책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좌파 성향의 선거 승자는 이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교 정책 성명을 발표했으며 북한과
북한이 점점 더 위협적인 시기에 서울이 베이징에 더 가깝게 옮겨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위협은 올라간다. 그런데 중국이랑 한국은 가까워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그때 전쟁이 끝났다. 이런 것들 미국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얘네가 북한을 치는 겁니다.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겁니다. 계속 꼬셔가지고 경제 안보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북한을 흡수통일합니다. 그러면 한국이랑 북한이랑 이어지게 돼서 적화통일되고 이 중국이 얘네 도와줬던 이유만으로 이렇게 짬짬해서 먹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그리고 얘네가 했던 얘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숨겼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이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동의 강화, 3자 협력의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도쿄에서는 이 말을 안심할 수가 없다. 왜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욕하고 그리고 그레고리 이전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있는 미군 존재를 비판했다.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사람이란 걸 채텀하우스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니네 지금 북한이랑 남한이랑 합치는데 이거를 평화적으로 합친 척하면서 중국이 개입해서 이걸 다 가져가겠구나. 그러면 너네 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씁쓸한데 답답합니다. 이게 전쟁터가 북한이 돼야지만 우리가 안전한데 북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2022년도입니다. 이거 2022년도 채텀하우스에서 6월 달에 이렇게 발행합니다. 나토는 아시아가 세계 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확장을 해야 될까요? 왜? 결국에는 서에서 동으로 패권이 옮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적으로 그냥 기업만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질 수도 있고요. 패배할 수도 있고 좀 고소라든가 이런 재판이라든가 그리고 보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박살났는데 자기 나라를 이제 빨대를 꼽는다고 하죠. 그 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시아로 갈 거다. 근데 여기서 보호해줄 수 있는 군대가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근데 더욱더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나토 이꼴 UN이고요. 이꼴 유럽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꼴 이게 뭐냐? 채텀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유럽 쪽에서만 활발하게 행동할 게 아니라 아시아 쪽에 넘어가서 아시아 안에서도 분열, 내전,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벌겠다. 그리고 인구수 감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300인의 위원회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00인의 위원회에서 나토가 경찰 국가로 가는데 가장 쓸모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경찰 국가의 경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나토가 어디만 있었습니까? 유럽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토가 확장하게 돼서 아시아로 넘어가게 되면 아시아 안에서도 경찰 국가를 이제 서양 쪽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나토가 넘어가기를 굉장히 희망했고, 이 나토가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나토가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사의 일부분인데 굳이 다 볼 필요는 없고 이제 그냥 호주랑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참가해라 나토에 이런 식으로 둘러둘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작전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이 더욱더 퍼지고 있다.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대서양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공조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근데 그 대상국이 누구냐? 중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를 콕 집어서 나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나토에 집어넣게 되면 반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토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경찰 국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지배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토에 가입했던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가입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와 긴밀한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 달에 나토 브뤼셀에서 있는 본부가 4개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도화가 되었다. 그래서 회의가 왜 이런지 물어봤는데 한 관리자는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소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나토가 아시아 들어가서 빨대 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크게 일으켜서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나토 국가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나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6년도에 공식 성명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나토가 왜 이랬을까요? 굳이 멀리 있는데. 그리고 북한은 유럽이랑 전쟁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유럽을 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빌드업입니다. 무슨 빌드업? 아시아 전쟁 발발 시 빨대 꽂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의 위험에 대해서 더욱더 우려하게 되었다. 나토가 중국이랑 우려하게 된 거는 이제 무기 파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무기 파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진작에 중국이랑 멀어졌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이랑 2000년대부터 꾸준히 가까워졌으면서 중국한테 경제가 다 뺏겼으면서 이제 와서 2020년대 이제 와서 중국에 대한 위험이 더욱더 크게 됐다? 우려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중국이 키워주고 전쟁을 해서 살찌워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2020년 10월 달에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커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수준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그리고 경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인프라랑 산업망의 공급망의 취약성을 가져온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다른 반도체들 그리고 전자기기들 대부분 다 중국산을 사고 있으면서 중국산이 백도어랑 해킹을 하게 되면 그리고 셧다운 내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2020년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지들이 중국을 키워놓고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랑 협약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나토가 중국이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쓰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채텀하우스를 정리하면 표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평화, 규칙 기반의 질서, 다자주의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다자주의를 주장하고 원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인도도 원하지 않고요.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다자주의를 인정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유럽밖에 없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랑 프랑스, 세계는 다각화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마저도 제가 알기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영국은 이제 채텀하우스 보고서에서 이 다자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채텀하우스의 입장이 영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자주의를 왜 강조하냐? 중국이 왜 강조를 하냐? 이것은 다자주의를 통해서 패권국이 양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권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패권국에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라. 중국이란 나라도 인정해라. 우리도 인정해라. 저기도 인정해라. 중국, 다른 나라 다 인정해라. 우리도 똑같은 나라다. 우리도 주권이 있다. 우리도 패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이라던가 경제력이라던가 기술력 등등을 전부 다 가져가게 되면 중국이 다시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게 중국이고 채텀하우스는 다자주의를 강조합니다. 왜? 중국을 키워줘야겠대. 그래서 이 채텀하우스 보고서 안에 보게 되면요. 전면적이나 무력 충돌 유도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전쟁 가능성을 전제하고 논의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 북핵 문제 그리고 미중 갈등 대만 문제에 엮여서 전쟁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뒀던 게시글에 자세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주, 한국, 일본, 동아시아 다자 안보 구조 핵심 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전쟁을 하게 되거나 혹은 북한이랑 전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동북아의 이제 안보를 위해서 이 나라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자 안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안보가 아니라 이제 일본이랑 호주랑 한국이 각자 따로따로 알아서 안보를 가져라. 다자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자 안보가 결국 뭐냐? 서로 협력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각자 국방을 책임져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각자 국방을 책임져라 하게 되면요. 전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중국이랑 북한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텀하우스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텀하우스가 한반도 전쟁을 원한다 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 채텀하우스가 만든 랜드 보고서를 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